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리의 파토스 인문학과의 만남 두 번째 장 안나 카레리나와 행복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롤로그뿐만 아니라 원 챕터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건준 저자가 역설하는 우리의 어떤 행복과 어떤 이익 추구를 점차 이 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와 같이 챕터 2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행복의 어떤 목적과 왜 저자가 이 부분에서 행복의 역설을 논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챕터 2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블랭크 되어 있는 이제 일부 챕터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에 한두 가지가 어긋나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됨됨이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관계의 질도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서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할 때 추구해야 되는 가장 마지막에 한 스푼은 어쩌면 관계의 질이 아닐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새로 입학해서 신입학을 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어떤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설레고 또 새로운 학교 생활을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쁠 텐데 정말 최근 들어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정말 느끼시나요? 자, 만약 내가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고 오프라인 시간에 서로의 어떤 각자의 근황과 나의 생각을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덤과 이스텔린의 역설입니다. 자, 행복, 해피니스란 무엇인가? 자, 인성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덤에 의해서 1748년도에서 1823년도까지 산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자, 이때 벤덤은 쾌락, pleasure, 그리고 좋은 것, good, 행복, happiness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행복은 그래서 즐거운 기분,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저 기분 좋게 사는 거다. 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곧 인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행복한 것은 그냥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플레저, 쾌락, 이것으로 우리가 다 대표해서 이꼴을 같다고 말할 수가 분명히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평소에 무엇인지, 이 즐거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런 즐거움들로 다 가득 찬다면 정말 나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선악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자, 최대 다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이익이 돌아가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되 자, 그 이기심이 타인의 이기심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처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불변의 법칙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런 어떤 타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일정한 경계를 서로가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자, 행복과 소득은 일정 지점까지는 정비례하는데 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은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그래도 신빙성 있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난한 시절에 욕구 수준을 낮기에 자,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더라도 우리가 행복감을 증가한다고 여기지만 자, 소득의 증가와 함께 욕구 수준도 높아지면서 같은 수준의 소득에도 행복감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모든 사람의 만족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소득의 기준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을 다 채워야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죠. 자, 그렇지만 애시당초 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 이 정도의 욕구 수준만을 원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만 채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크기가 분명히 다르지만 이 정도의 수준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체 욕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일정 수준의 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넓혀주지만 자,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내 행복이 쭉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책을 보시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어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기적 욕망을 충고하게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경제 시스템이 최대한 발동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이 최대한 창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이 이기적인 인성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었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경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 공공의 이익이 창출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자, 스미스는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분업적인 어떤 일, 맡은 소임을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경제 행위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성적인 나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로 이런 애담 스미스는 경제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행복을 논할 때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논하면서 모두가 이기심을 위해서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본성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충족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 행위는요, 도움의 교환의 장소이지 서로 경쟁의 장소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이야기했던 애덤 스미스 또는 이런 밴덤이 이야기했던 뒤에 나오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우리가 자, 드디어 나왔죠. 우리가 18세기 애덤 스미스, 자, 밴덤과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 다른 입장이었었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는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라고 아예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1759년에 이 사람이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평정과 향유, 인조이먼트를 하는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밴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플레저에 가깝다면 애덤 스미스에게 행복이란 마음이 평온한 것.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계의 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경제학자 이전에 도덕 철학자였던 스미스는 헬레니즘 대표의 철학자이고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경제 행위를 하고 이런 경제 행위가 제대로 되려면 정직과 공정함, 페어플레이 정신과 같은 인성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도덕을 뺀 탈도덕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과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정육점주의의 사례를 통해서 분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자, 그래서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공정별로 내가 맡은 업무를 나누어서 열심히 잘,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하는 것만이 이 사회 전체에 높은 생산력을 주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행복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 사람이 18세기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였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자, 시장에서 교환이란 자애심, 동감, 연민, 설득, 자, 성향, 교환, 성향에 근거한 개인 간의 어떤 호혜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교환 장소가 도움의 교환 장소를 애덤 스미스는 경제 행위로 봤지 경쟁의 장소로 보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착오할 수 있는 무한 경쟁이 어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맡겨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애덤 스미스의 전체 주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이런 이기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을 반대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것은 모두의 공공의 이익이 가능했던 건 각자가 맡은 자신의 어떤 본분, 나의 역량, 나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이제 애덤 스미스의 동정심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도덕 감정론이 오히려 타인에 대해 동감하고 타인으로부터 동감받는 행동을 통해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경제 행위를 할 때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개인이 진정으로 행복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하였었죠. 나의 맡은 본분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 이익이 돌아갔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개인이 충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간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타성을 동시에 가지며 측은지심과 역지사지, 공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미스가 의미한 참된 행복은 벤덤이 말한 기쁨, 플레저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정, 어떻게 보면 인조이먼트, 향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평정을 갖추기 위해서 양심의 꺼리낌 없는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모두가 서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자, 인성의 소유자는 항상 마음의 평정과 만족,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이 과연 이만큼의 역치인가 아니면 이만큼의 역치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어도 나의 역치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역치를 가진 사람보다는 쉽게 행복하기는 어렵겠죠. 이 부분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꺼리낌 없는 인성 외에 건강한 빛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고요. 최저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많은 부를 획득하면 행복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기준에서 이만큼이 아닌 이 정도만 채워도 행복하고 만족하다. 그러면서 나의 만족으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감을 느낄 텐데 오히려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복의 크기와 이런 부의 증가가 비례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서 기만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착각과 기만이 사람들을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는 문명화된다는 이런 역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던 애덤 스미스의 새로운 반전을 우리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항상 나의 역치를 채우기 위해서 부를 더 많이 획득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과연 나는 언제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탐색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양화대교와 관계의 질이죠. 행복의 조건은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가 마음의 평정, 행복의 꽃을 피운다라고 하버드대 조지 메일런트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관계 또는 마음의 평정, 이것이 행복의 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거, 이런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도 이야기를 했었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착각,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이익을 추구하면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나의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나의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오프라인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에서는 7개 중에
가족관계, 재정, 일, 그리고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 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혔습니다. 재정과 건강을 제외하고는 이 7가지 중에서 모두 인간관계 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는 내 방향과 의도대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 어떤 인간의 행복지수, 이런 어떤 건강, 공동체, 친구, 삶을 선택한 자유 이런 4가지 요소들도 굉장히 행복지수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건강과 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계의 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성만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가능하게 하고 결국에는 인성을 챙겼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역설이죠. 자, 우리가 이제 2가지로 볼 건데요. 정치인의 인성과 부정부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관계를 맺는 일이죠. 그래서 정치인의 행복은 관계의 질에서 좌우됩니다. 자, 이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모두 관계의 질이 추락할 때 발생을 하고요. 자,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이제 세월호 참사나 원전 비리, 철도 비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정의 극치는 선량한 사람이 아니면서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남에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보다는 선량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정치인의 기게스 반지입니다. 자, 정치인을 비판한 플라톤은 자신의 형인 글라우콘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자, 국가나 정치인, 정부 관료가 양떼를 거느린 목동과 같다. 자, 양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과 썩은 관료들을 나무랐었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거느리는 목동이 양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라고 하면 이 양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겠죠.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기게스 반지를 끼고 온갖 사익을 취하는 어떤 천박한 여성, 그 가문의 형태가 영락없는 기게스의 모습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우리 페이지 70페이지에 아주 잘 풍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글라우콘이 아닌 소크라테스죠. 자, 온갖 부정한 일을 꾸미고도 실패하는 법이 없다. 자, 그만큼 남의 눈을 잘 속이고 많이 배워 법치를 악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부정에 대해 단서를 잡히지 않는다. 자, 선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것. 자,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그래도 간결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성이 자신을 통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에 윤리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자, 선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영원한 행복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덕적 인성이 행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라우콘은 사람들이 동전의 뒷면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우리가 73페이지 책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동전의 앞면을 선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평판이 좋고 출세 가도를 달린다 해도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성은 언제나 회복 가능하다. 즉, 지금처럼 훈련하고 배운다라고 하면 언제나 회복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인성을 우리는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행복한 척 또는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척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으로 살아야 주변의 평판도 좋고 자 그래야 인간적인 관계도 잘 맺고 그래야 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글라우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경청하고 잘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플라톤을 넘어 이기적 이타주의로 굉장히 반어적인 단어이죠.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이다. 과연 이 챕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라우콘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대답은 이성에 따른 선한 행동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행위의 동기가 선한 행위 그 자체를 위한 내적 동기이던 자, 아니면 자신의 평판을 위한 외제적인 동기이던 중요한 점은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선한 행동을 하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던 어쨌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포커스를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해결 방법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자, 도덕성을 고려하는 삶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을 평생 추구하지 않고 타인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수도자나 어떤 그런 성직자가 아닌 이상 개개인의 개인은 아무래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사익을 추구하되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신발을 자, 목표로 하는 기업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이 기업은 탐스 슈즈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이타심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을 위한 신발, 이 탐스 슈즈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고 기업의 이익도 챙기면서 제3세계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 어린이나 약소국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글라우콘이 이야기한 이야기 또는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한 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성도 고려하는 삶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익을 추구하되 페어플레이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적 이타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질문이죠. 간호학생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이타주의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간호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학생 신분으로 물론 이제 면허를 취득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대학생의 범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타주의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간호학생이기 이전에 큰 범주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학생 신분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대학생의 범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자, 그리고 실제 이전에 내가 이제 입시를 통해서 막연하게 대학생이 되면 내가 성인이 되면 이런 구체적인 일을 나는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우리의 범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타주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때 좀 더 앞에 있는 친구들 또는 뒤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자,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기적 이타주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의 어떤 생각들을 친구들과 오프라인 시간에 가감 없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언나 까레리나와 행복의 역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3챕터, 4챕터도 동일하게 수업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네 번째 챕터부터는 우리가 모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처럼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헤드라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 논지를 여러분들이 던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지들에 대해서 각각의 조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의견을 취합해서 요약을 해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질문을 준 다음에 현재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반 전체 친구들이 모둠별로 또는 앉아있는 장소에서 자리를 돌려 앉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취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의 각자의 이야기를 발췌를 해서 들어보고 모둠 조원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한 챕터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다 보면 굉장히 발표력도 증가될 것이고요. 이렇게 조별 토의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수업은 많지 않습니다. 간호학과 수업 안에서는 어떤 전공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초 이런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